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 현장의 이슈를 생생하고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이슈입니다. 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치러졌습니다. 현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비교적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90분의 진검승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한 건데요. 내분까지 불거진 의료계가 추석 전에 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오만을 3대1로 이겼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면서 홍명보호를 구했는데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뉴스나우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는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내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 여지를 두면서 여야 의정협의체 성사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당내의 일부 엇박자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오르게 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의정 갈등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정치권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원은 현실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도는 원점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의료계와의 중재에 적극 나선 건데요.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각 주체가 서로 전제 조건만 내걸기보단 일단 협의체로 들어와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자.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그래야 건전한, 건강한 대화가 된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도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긋는 상황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자칫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료계를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당내 이견이 있다면서 내년도 정원을 둔 메시지가 엇갈리며 의사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역시 당정 메시지 불일치를 지적하며 한 대표는 용산에서 확답부터 받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추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수용했지만 한 대표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조사처럼 말로 적당히 면피하는 한동훈식 말정치가 의료 대란에서도 반복돼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의료 대책도 속빈 강정이라 평가하며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 사태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의제로 오를지가 관심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세 가지를 본회의에 올릴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두 개의 특검법 가운데 한 개를 올리느냐, 두 개를 올리느냐를 고심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선물인 것에 대해서 더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법안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본회의 상정 여부에 따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거론된 총선 개입,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이 모두 말도 되지 않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한 여성이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격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과반수를 점하고 있고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라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이 어떤 법안을 최종 본회의에 올릴지 주목됩니다. 네, 대정부 질문이 사흘째로 접어들게 되는데 오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의 재원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대 효과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를 향해선 금리 인하와 집값 안정,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 재정 건전성 문제와 가계부채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제위기 상황,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체코 원전 수주나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오전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꿈을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 노출은 처음이라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 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서, 의료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저는 마취과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소아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꿈꿔왔습니다. 그치만 그 꿈을 접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7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사가 공개한 대학별 수시 모집 경쟁률을 보면 오늘 오전 9시까지 전국 37개 의대 수시에 모두 19,30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을 비공개한 서울대와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단국대, 차이 전원을 제외한 수치로 전체 경쟁률은 6.62대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전인 7월보다 8조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그에 따라 주택 구입 수요도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 거래와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치인 8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인 7월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새 2조 6천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전세 대출도 7천억 원 증가했는데 한 달 전인 7월보다 2천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7월에 1천억 원 감소했던 신용대출도 지난달엔 1조 1천억 원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수요에다 지난달 증시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비단 은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도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천억 원 감소했는데 한 달 새 3천억 원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한은과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일시적 요인도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들어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는데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도 좀 이어질까요? 한은과 금융위는 이달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수도권의 경우는 특히 더 줄었습니다. 게다가 은행들이 앞장서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주택자의 신용대출까지 제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주식 매매 수요도 지난달보다 줄면서 신용대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은행권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를 피해서 제2금융권과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을철 이사 수요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추이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과 신용대출로의 풍선 효과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9월 폭염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 이 폭염이 일시 주춤하겠지만 밤사이 먼 남해상에서 13호 태풍이 발생해 추석 연휴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네, 과학기자입니다. 네, 먼저 더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9월 폭염이 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 광명과 고양, 안산 등 경기 일부 지역은 36도까지 기온이 지속했습니다. 예, 보통 이맘때 수도권 최고 기온이 26도 정도인데요. 오늘 이보다 약 10도나 기온이 높은 셈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 속에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이례적 가을 폭염은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다만 이 폭염 뒤 내리는 비라 가을비치고 양이 많은데요. 제주도 산간으로는 최고 100mm 이상,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에 13호 태풍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연휴 날씨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13호 태풍 버빙카인데요. 태풍이 어젯밤 발생한 상태여서 아직은 연휴 전반에 대한 진로는 무척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북상하면서 세력을 키워 추석 연휴 초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하겠고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그리고 일본 기상청 모두 같은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층으로 더운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예측 모델에서는 태풍이 중국을 향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해도 태풍 열기로 연휴 내내 기온이 크게 오른다거나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있는 등 해상 날씨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자세한 연휴 날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보겠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띄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의 전제로서 뭐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대화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2026년 유예안을 낼 때 여러 가지 제 생각은 있죠. 그렇지만 생각을 고집하겠다는 것,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것 가지고 서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저는 그리고 이 사자의 만남이 대화를 출발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재차 2025학년도도 백지화 상태로 나서야지 의료계가 대화를 싫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민주당 입장 나간 건 좀 다르던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얘기를 여야 의정 협의체에 와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잖아요.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해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게 제 몫이고요. 사관 정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들립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도 못 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여야의정협의체 거론된 그 고리가 2026년도 유예안이었는데 2025학년도 증원 문제도 뭐 논의하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네. 제한을 걸지 말자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의제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자. 왜냐하면 이거 대화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교전 중에도 적국과도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정부와 의료계가 무슨 교전 중인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갈등, 의정 갈등한 게 발생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이렇게 의제를 또 정해버리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그 대화가 성사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가가 되죠? 국민분들께 전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계보다도 더 국민들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게 정부와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안 돼. 어떤 것만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의료계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와서 당신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월요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되고 이틀 동안 지금 13,000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원서를 냈습니다. 평소보다 7배 정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 의대 정원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입시 현장에 혼란을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떤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의제를 두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항상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아집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를 거론한다고 하면은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차 중에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그 개문 발자를 해서 자리에 모르는 조건을 없이 만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도 2025년 의대 정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 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 집단들이 조금씩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솔직히 박단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라든지 또 의대 학장 대표들 이런 분들은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 이미 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뻔히 알면서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논의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 충분히 2025년 부분을 사실은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을 서로 자리에 들어오는 분들도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다만 우리가 자리를 열 때 명분을 주자. 모든 의제를 풀어놓고. 예컨대 박민수 차관 경질을 하면 좋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거론 안 할게. 이런 조건을 건다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야 정의 그럼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게. 뭐 동의하자. 이렇게
풀어가겠다는데 저는 큰 그 의미 부여는 된다고 봅니다. 뭐 추석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의료대에 대한 걱정 없이 또 가게 되거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수시에 지금 접수해 놓으신 분들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당 대표의 문제, 그리고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서로 마주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가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장차관 경실 문제, 대통령실에서는 단호한 입장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당정이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정 간에 모든 것이 뭐 완벽하게 일치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한 단위지 왜 당이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고 그러겠습니까? 항상 당정 관계는요, 그렇게 다르기도 하면서 또 의견을 조율해서 그 공동의 행동을 취하고, 그게 당정 관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그 의견 개진하는 거를 마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박민수 차관 문제성 있는 발언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 본인 스스로 뭐 유감도 표하고 뭐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의료 그 대란,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서 박민수 차관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거기다 이거는 죽어도 안 돼. 이거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면요, 오히려 박민수 차관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뭐 자진 사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일단 만나서 얘기해야 뭐라도 풀릴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긴 한데요. 의료계가 지금 나올 상황인 건가요? 의료계 내분도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위마다 한 방향 정렬이 안 되고, 그동안 뭐 정부도 그런 얘기했죠. 머리를 맞대려고 했는데 의료계 내의 입장들이 너무 다기하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사실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두 다 한꺼번에 한 시간에 다 부르지 못한다면 개별적으로 여야 정이 한 단위마다 사실은 뭐 의협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과대 학장, 그다음에 전공의들, 대표들 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서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의견들을 모아서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여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의를 했고 하면서 왜 여기만 그 동의를 안 해주느냐 하는,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의 대통령의 어떤 그 꽉 막힌 의료 입장도 문제제기를 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슬기롭게 이렇게 살레미 전술을 하더라도 해결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만났던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이면택 의사협회장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의료계 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면택 의협회장과 그 전공의 대표 박단 위원장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꼭 박단 그 위원장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의협 내부에서도 지금 이면택 회장이 뭐 탄핵 위기에 좀 처해 있다. 그래서 조만간 뭐 비대위가 구성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료계는 통일된 단일 창구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많은 그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좀 그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면 또 그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의료의 대표성이 확보된다, 그런 시점에 가면은 거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계에서는 당장 내년도부터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의료 붕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의료 붕괴는 내년 3월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죠. 응급실 다음에 붕괴의 시작은 제가 예상하기는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그 환자들을 급한 응급실 환자가 왔을 때 준중환자실로 올려서 다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꽉 차 있으니까 응급실이 이제 돌아가도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전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그 다음에 무너질 거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겁니다. 네. 응급실 난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중환자실, 그 다음에는 수술실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우려거든요. 이건 좀 의료계 측에서 좀 과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좀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나 외국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응급실은 마치 뭐 찢어지고 부상한 데만 가는 줄 알지만 제일 먼저 환자들이 가는 곳이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럼 응급실에 의사가 보면서 그 다음 단계를 주선해 주는 곳이거든요. 아, 당신은 무슨 과에 가라. 그러면 그 가 있는 동안을 중환자실이 됐든 어떤 대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말하자면 후방 지원 시스템이 같이 갖춰야지 응급실에 돌아가는 거지. 모든 환자들을 응급실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의료 대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환자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 되니까, 레지던트가 안 되니까 수술이 계속 안 되고 있고 병실은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새롭게 응급실에 가봤자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 가장 경증이 아니면 중증은 처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큰 병원들이 다 뭐 삼성이나 현대가 해서 말을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큰 병원들의 매달 적자 폭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억지로 견디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순히 뭐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은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수가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대통령께서 최근에 잘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리스크를 해도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내가 왜 돈이 안 되는 이 리스크를 지느냐에 대한 것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결합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상태고 그게 가장 큰 대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의료 붕괴까지 지금 의료계에서 꺼내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야의정 협의체에 추석 전에 좀 마주 앉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또 의료계를 좀 만났다 그러고요. 의료계가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일부라도 이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한동훈 대표는 아까도 인터뷰에서 이제 문답에서도 나오지만 본인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그 얘기를 하도록 이게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 주장의 좀 장단점, 누가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드러날 것이고 그 대화 내용이 또 국민들께 그대로 다 공개가 되면 국민들 나름대로 어떤 또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런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조정을 해 나가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처음에는 의료계 내에서도 한동훈 정말 저 진심이야? 조금 약간 반신반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선회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부 단체는 지금 반응이 긍정적이다. 뭐 일부인데 상당한 그 분포입니다. 추석 전에 그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계엄을 띄우던 민주당, 이제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엄 시에 48시간 내 의원을 석방하도록 하는 장치를 고심 중이다. 계엄 가능성을 띄우는데 더 나아가서 본회의 중에는 의원들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뭐 그동안에 이제 얘기해 왔던 전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제로 국회 법이나 실제로 그 계엄을 하더라도 의원의
4분의 과반 이상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42명 정도, 45명 정도 국회의원들을 구금시키면 실제로 그런 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만약에 구금을 하더라도 그때는 실제로 보면 구금되지 않도록 석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야 얘기가 연이어져 연재 소설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물론 저도 그렇게 이해가 합니다. 계엄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준법 정신에 입각해서 계엄을 할 것이냐 무지막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저런 법까지 만드는 것 자체가 저게 과연 정상적인 법리적인 자문을 구한 법일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못 잡아가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쿠데타적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면 그걸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그럴 수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죠.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민주당이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 머릿속에는 곧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망상이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의심 선고를 앞에 두고 자기들이 뭘 할지를 다 그려놓고 이미 그 미래의 상황에 가 있기 때문에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연재 소설이라고 했는데 뭐 연재 소설이라고는 괴담이에요, 괴담. 왜냐하면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래 44년 동안 지금 계엄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계엄령이 한 번도 발동이 안 됐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 민주당인데,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죠?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끌어내리는 탄핵에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탄핵과 계엄이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보자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요. 계엄령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6.25를 6.25 사변이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만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국회가 지금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요 1주일도 안 돼 갖고 다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지금이 전시, 사병,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안 되는데 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발동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의 결정적 탄핵 사유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저게 삼류 소설도 안 된다고 보는 게 괴담이라고 보는 게 뇌송송 구멍탁은 미국산 쇠고기라고 하는 실체 정도는 있었죠.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적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한다? 이게 앞뒤가 도대체 얘기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다수당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참 진짜 비참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계엄이라는 단어는 탄핵이라는 그 두 글자와 연계가 돼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하셨는데 일각의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섀도우 캐비닛까지 짜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글쎄 뭐 그것은 전혀 뭐 이 의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연임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당내의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 구도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석하면 당내 어떤 교육연수위원장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자기 대선 조직을 조직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잠재적으로 보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사람이 대항마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당으로서는 조국 전 장관도 당대표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마음이 바쁘고 본인은 또 10월에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사실 실효성이나 실질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대표가 너무 진지하게 계엄 이야기를 한다. 구금 얘기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맞추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런 구상 전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강경파들은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윤 대통령은 그런 것도 할 사람이야. 몇 사람이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중도적 그 지표 본인이 더군다나 대선 준비를 한다면 더군다나 일반 중도적 표심들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꺼내든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개헌법 개정안을 실제로 낼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교통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휴 기간 사고 자체는 평소보다 적었지만 연휴 전날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는 40%, 사망자는 10% 이상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13일부터 고속도로와 연계국도에서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순찰을 벌일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의 11% 정도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연차를 써서 가족들과 함께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5년 이내 인천공항 출국 경험이 있는 성인 1,2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1.2%가 올해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 연차를 붙여 쓰겠다는 응답 비율은 75.4%로 지난해보다 2.8%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일본이 31.1%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가 12만 명 넘게 늘면서 두 달째 1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일자리는 넉 달째, 제조업은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두 달째 10만 명 넘게 증가한 건데 30만 명대를 웃돌던 연초 흐름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한 모습입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운수창구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건설업은 8만 4천 명 줄며 4개월 연속으로 일자리가 줄었고 제조업은 3만 5천 명 감소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폭염에 따른 날씨 요인이 건설 같은 야외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소매업도 5만 5천 명 줄며 6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종합건설과 전문직별공사업이 다 같이 감소를 하면서 건설업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복이나 의약품 제조 쪽이 감소가 지속되고 조금 그 폭도 커지면서 제조업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비경제 활동 인구 중 특정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들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은 폭염이, 20대 청년층은 취업 준비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20대와 40대 취업이 위축된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사직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참의사 리스트가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게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최근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저장소에 공개된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게시물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실명을 비롯해 각종 개인정보를 버젓이 올려둔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정보를 모은 뒤 매주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콕 짚어 게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용의자 2명을 특정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스토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공개해 배척하는 모습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목록에 올라온 피해자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복귀한 의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정부 인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된 만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 국제 공조가 필요해 마무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영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영장 집행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서버가 여러 국가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진척은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메이킨을 만나면 매일 아침 편하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유쾌, 상쾌, 통쾌. 오늘 밤 메이킨. 캠핑은 역시 불멍이지. 불 좀 잡자, 불 좀. 주름부터 잡자. 스테멘셀로 주름 개선부터 미백 효과까지 피부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스테멘셀. 당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한점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리는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과업, 걱정 KO. 공공기관 우송금의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가 해냅니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핫선 타이어 보상받고 3+1로 교체하자.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백로가 지나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등산의 성지 북한산 부근엔 안전한 산행을 위한 체력 관리부터 안전 수칙까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시원한 실내 암벽 등반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밖에는 더운데 그곳에서는 더위를 식히면서 등산의 이모저모를 배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가을인데도 늦더위의 기세가 여전한데요. 이곳에서는 따가운 가을 햇볕도 피하고 등반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북한산 백운대 정상까지 단 10분 만에 오를 수 있는 기구를 걷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정말 등산을 하듯 흔들리고 있고요. 또 땀도 나니까 진짜 실제 등산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원래는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등산 코스인데 다양한 무게에 배낭을 메고 빠르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에선 등산용 배낭 꾸리기와 매듭 묶기 등 등산 상식은 물론 안전사고 대처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실감나는 산악 체험도 가능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한 채 사다리를 오르며 히말라야 빙벽을 등반할 수 있고 산악 스키와 산악 자전거도 즐길 수 있는데요. 또 장비 없이 6, 7m의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체험도 가능합니다.
암벽 등반을 하며 윙윙거리는 해충을 잡는 도전 인수봉 게임은 조금은 무서울 수 있는 클라이밍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다양한 산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등산 상식 없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그런 것들을 배워보시고 실질적으로 등산을 하시면서 진짜 이런 부분들이 몰랐었는데 알게 되면서 좋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등반에 성공한 어몽길 대장의 업적을 배우고 실제 히말라야 등정 때 사용한 장비도 볼 수 있는 어몽길 전시관도 있습니다. 이 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이곳에서 늦더위도 피하고 또 산악인들의 도전 정신과 탐험 정신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서울에는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홍제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6도까지 올랐는데요. 보통 이맘때 서울의 기온이 27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8도가량 높은 기온입니다. 네, 그럼 이번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렇게 심한 더위는 오늘 낮 동안 절정을 보인 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다음 주에도 늦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에는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35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오늘 기온이 35.1도를 넘어선다면 역대 가장 높은 9월 기록을 경신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이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영동 중북부에는 비가, 그 밖의 전국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조금 전 제주 산간과 일부 전남 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밤 사이에는 수도권에도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모레도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텐데요. 어젯밤 괌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한 가운데 태풍은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하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으로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